이혼 조정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소리쳤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바람나서 상사나 꼬시고 남편 역시 20분 동안 저를 비난했죠. 하지만 제가 단 30초 만에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판사님마저 놀라셨습니다. 법원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 경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원고석에는 남편 박준호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막 서류를 집어들었을 때 방청석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 씨가 원고석 난간을 치며 외쳤습니다. 판사님, 이 여자가 정숙하지 못합니다. 법정 경위가 즉시 다가가 막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 하나 부족하게 해준 게 없는데 감히 자기 상사랑 놀아나다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법정을 갈랐습니다. 박준호가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증거가 있습니다. 저 여자 상사와 아주 긴밀하게 지냈습니다. 지난달에는 같이 호텔에도 갔습니다. 그는 사진 한 뭉치를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제 발치까지 미끄러져 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훑어보니 조악하게 합성된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흐릿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꽉 쥐었던 주먹에 힘을 풀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꾹 눌렀습니다. 판사님이 의사봉을 한번 내리치며 물었습니다. 피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박준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닦는 척하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온통 그들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판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 변론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제야 저는 고개를 들어 박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려있던 의기양양함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당겨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손을 넣어 그 USB를 만졌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USB를 꺼내자 박준호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빼앗으려 하자 법정 경위가 즉시 그의 팔을 제지했습니다. 가짜예요. 저 여자가 증거를 위조한 겁니다. 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은 책상 가장자리를 긁어 하얀 자국을 남겼고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도 책상을 치며 외쳤습니다. 판사님,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연기의 달인이라고요. 그녀는 눈가를 문질렀지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의사봉을 2번 내리쳤습니다. 원고, 진정하십시오. 피고, 이 증거를 법정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까? 판사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에는 녹음 파일과 계좌, 이체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박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안에 무슨 더러운 게 들어있을 줄 알고요? 판사님은 그를 힐끗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고, 법정 질서를 준수하십시오. 박준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책상 밑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판사님께 내밀었습니다. 판사님, 이건 저 여자와 상사의 메신저 대화 기록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글씨는 누가 봐도 급하게 베껴 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밤 늘 가던 데서 봐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람이 아니고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정숙 씨가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제가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까지 걸어놨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물어보면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녀는 점점 흥분하며 제 쪽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다시 커졌습니다. 보기에는 참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뻔하지 뭐, 돈 때문이겠지. 돈 많은 남자 따라가려는 거 아니겠어. 그 목소리들이 작은 돌멩이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말없이 박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는
제 시선에 불안해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 여자 생일 때 제가 목걸이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팔아버리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상사에게 시계를 사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종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판사님. 판사님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잠시 본 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피고, 원고가 말한 목걸이와 시계에 대한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즉답하지 않고 손을 들어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박준호의 눈은 제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걸이는 제가 판 것이 맞습니다. 그 돈은 보유권에 기부했습니다. 시계는 사준 적 없습니다. 박준호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보유권 사람들이 증명해 줄 수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유권 원장님 전화번호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걸 수 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제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연기 그만해. 판사님을 속이려는 수작이잖아. 법정 경위가 다시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힘을 좀 더 썼습니다. 박준호의 팔이 책상 위에 짓눌렸습니다. 원고, 계속해서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정숙 씨는 아들이 제지당하는 것을 보자 즉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의 말은 듣지 마세요. 우리 아들 정말 불쌍한 아이입니다. 매일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저 여자는 집에서 저렇게 속을 썩이고 이제는 이혼해서 우리 집 재산까지 뜯어가려 합니다.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가늘고 교활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와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가랑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여러 갈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판사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제 USB 안의 내용을 재생해도 되겠습니까?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서 USB를 건네받았습니다. 그가 USB를 노트북에 꽂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박준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김정숙 씨도 울음을 그치고 목을 길게 빼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노트북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박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대표님, 이번 대금은 언제쯤 입금해 주실 건가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심하게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입금 계좌는 박준호의 개인 통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준호는 화면을 노려보며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건 빌린 돈입니다. 이 대표님이 급하게 자금 좀 융통해달라고 해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 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이건 박준호 씨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5억 원의 자금이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비고란에는 모두 이 대표님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사님은 재무제표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정숙 씨가 벌떡 일어나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가짜야. 네가 다 조작한 거잖아. 법정 경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팔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에요. 네가 모함하는 거야. 목소리에는 이전의 기세는 사라지고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노트북에서 다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호와 김정숙 씨의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있는 차용증 전부 그 여자 이름으로 바꿔놔요. 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야 이혼할 때 저 여자가 빚을 다 갚게 되죠. 김정숙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라, 아들아. 엄마가 다 처리해놨다. 이혼할 때 빈손으로 내쫓아버리자. 방청석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빚까지 위조하다니 너무 악랄하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경위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나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틀지 마, 꺼요. 법정 경위가 그를 단단히 제압했습니다. 그의 팔은 등 뒤로 꺾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님, 저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불법 녹음이라고요? 박준호가 외쳤습니다. 판사님은 재무제표를 내려놓고 박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원고, 현행법상 위법 행위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녹음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들은 이미 서기에게 확인을 맡겼고 위조된 흔적이 명백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법정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김정숙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지만 이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녀는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의기양양함은 모두 사라지고 바람 빠진 풍선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의 회사 자금 횡령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미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박준호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그는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법정 경위에게 붙들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신고한 게 아닙니다. 회사의 다른 주주가 재무제표를 보고 신고한 겁니다. 창밖에 비가 그치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줄기 빛이 판사님의 책상 위에 떨어져 재무제표 위의 숫자들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판사님은 펜을 들어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고, 피고의 외도 혐의에 대해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박준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합성 사진을 한번 보고 김정숙 씨를 한번 보았습니다. 김정숙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얼굴을 감싸고 울기만 했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아까는 기세등등하더니 이제 와서 증거가 없대? 결국 무고였잖아. 자기가 한 짓이 드러나니까 꼬리 내리는 거지.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고 박준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판사님이 의사봉을 내리치자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피고의 외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합니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원고의 채무 위조 및 자금 횡령 사실이 인정됩니다. 서기는 기록하시오. 서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김정숙 씨가 갑자기 일어나 책상을 치며 외쳤습니다. 불공평해요. 다들 저 여자 편만 들잖아요.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마자 경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경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경비를 노려보다가 박준호를 한번 보고는 결국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깨만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어 그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박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또 검게 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기자에게 달려들어 카메라를 잡으려 했습니다. 경비가 즉시 그의 팔을 잡아 의자에 다시 앉혔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박준호가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판사님이 의사봉을 3번 내리쳤습니다. 책상이 윙윙 울렸습니다. 원고의 법정 질서 문란 행위가 심각하므로 감치를 명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박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은 옆으로 늘어뜨린 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비에게 붙들려 있던 김정숙 씨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저 여자가 너를 망쳤구나. 네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니? 경비들이 그녀의 팔을 잡아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신발 한 짝이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이거 놔. 저 여자랑 끝장을 볼 거야. 김정숙 씨의 외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박준호 앞으로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박준호 씨, 횡령한 회사 자금 5억 원은 내연녀에게 선물을 사주는데 사용했습니까? 다른 기자가追問했습니다. 아내를 빈손으로 내쫓기 위해 채무를 위조한 것은 어머니와 미리 계획한 일입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2부를 꺼내 판사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판사님, 이혼 합의서와 제 재산 증명서입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받아들고 몇 장 넘겨본 뒤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매우 명확하군요. 저는 판사님을 향해 그리고 법정의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제 결혼 전 재산으로 전액 매입한 것입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 3억 원은 제가 결혼 전에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입니다. 이체 기록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가 횡령한 회사 자금이므로 당연히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저는 이체 기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이 즉시 다가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준호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도 그 집에서 3년이나 살았어. 예금도 내 몫이 반은 있어? 거주가 소유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 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소유주란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은 저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혼전 대여금이고 차용증도 있습니다. 당신은 한 푼도 갚지 않았고요. 박준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임서연 씨,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전 남편이 몰래 차용증을 위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준호가 최소희라는 여자와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바보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을 꺼내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제 변호인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박준호 씨를 사기 및 무고 혐의로 정식 고소합니다. 그의 회사 자금 횡령 건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판사님은 내용 증명을 받아 책상 위에 놓고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건 기록에 첨부하시오. 박준호는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저는 그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짓을 할 때부터 오늘을 생각했어야지. 창밖의 햇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렷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준호의 옆을 지날 때 그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옷자락을 뿌리치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회? 당신이 증거를 위조하고 나를 부정한 여자로 몰아갈 때 내게 기회를 줬던가? 기자들은 여전히 질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이혼 합의서를 들고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원고, 이 합의서는 내용이 명확하고 재산 분할도 합법적입니다. 서명에 동의합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법원은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고 결과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기가 합의서를 박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 글자들을 붉어진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반분쯤 지났을까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펜촉이 종이 위에 여러 개의 먹물 자국을 남겼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는 펜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다가가 서명이 끝난 합의서를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마침 경찰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그들의 손에는 소환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박준호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박준호 씨,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탄란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경비가 다가와 그의 팔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제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경찰들이 박준호를 데리고 나갈 때 그의 구두가 문턱에 부딪혔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따라 우르르 몰려나갔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후 판결문은 조속히 송달될 것입니다. 전화는 항상 켜두십시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임서연 씨, 전에 사시던 아파트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압류되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땅 위에 낙엽을 모아 제 발치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준호 씨 명의의 그 집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명의의 낡은 빌라도 사람들이 와서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었습니다. 박준호의 회사 건물 앞을 지날 때 문 앞에 경찰차 2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에는 조사 협조를 위한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에 박준호와 함께 일했던 김 과장님이 저를 보고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조사가 시작됐어요. 장부상 금액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고 고객 성금까지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멀리서도 박준호의 집이 있는 동아래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집 현관문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비스듬히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법원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문을 가리켰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이 열쇠까지 바꿔버렸어. 조금 전에 그 어머니가 와서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경비 아저씨가 끌고 갔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 김정숙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보자기를 든 채 머리는 산발을 하고 동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내 집이야. 무슨 권리로 압류해. 경비가 급히 다가와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경비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내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집이란 말이야. 옆에 있던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아들이 돈 다 날려먹었는데 아직도 집에 미련을 못 버리네. 김정숙 씨가 뒤돌아 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욕이 끝나기도 전에 출동한 경찰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오전에 회사에서 소란 피울 때 이미 한번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면 구류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경찰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김정숙 씨의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보자기가 땅에 떨어져 안에 있던 계란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제 변호사였습니다. 최소희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가 주범이었습니다. 박준호 씨에게 투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그가 횡령한 돈으로 자신의 빚을 메웠더군요. 박준호는 그냥 이용당한 겁니다. 저는 길가의 나무에 기댄 채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박준호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사실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최소희와 대질 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난리랍니다. 저녁 무렵 회사 주주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박준호가 횡령한 5억 원 중 2억 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최소희가 해외로 빼돌려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잠정 휴업하고 이후 재정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가 일찍 증거를 넘겨준 덕분에 손실을 이만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양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녁 바람에 실려온 라일락 향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기가 제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박준호 씨 명의의 자동차, 주식은 어제부로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은행 계좌도 조사했는데 잔고는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저는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최소희에게 사준 그 시계였습니다. 이제는 사건 관련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희 건은 그녀에게 속은 다른 피해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모두 박준호 씨처럼 그녀의 꼬임에 넘어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박준호의 누나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저 판사님께 말씀 좀 잘해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 어머니 형량 좀 줄여달라고요.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하셔서.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빚을 위조할 때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그분들이 한 일에 달린 겁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오후에 경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박준호는 채무 위조, 자금 횡령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어머니 김정숙 씨도 공범임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감형을 받으려고 최소희의 다른 범죄 단서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 효과는 없을 겁니다. 최소희의 사건은 이미 거의 확정되었으니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길을 가다 꽃집을 지나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해바라기 한 다발을 샀습니다. 꽃잎에는 아직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고 창가에 두었습니다. 햇살이 꽃에 비쳐 환하게 빛났습니다. 밤에 판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혼 판결은 3일 후에 나올 것이며 박준호는 업무상 횡령 및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김정숙 씨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소리 없이 켜져 있었고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박준호가 제게 청혼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렇게 웃으며 평생 저에게 잘해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말들은 그가 위조한 사진처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어나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보육원에 가야 합니다. 전에 목걸이를 판 돈으로 아이들에게 새 책상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서 디자인을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침실문 앞에서 저는 고개를 돌려 거실을 한번 보았습니다. 화병 속의 해바라기는 달빛 아래에서도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판결문을 받으러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님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합의서대로 진행됩니다. 박준호 씨의 형사사건은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이름에 서명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에 거친 가장자리를 스쳤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서기가 판결문 사본을 제게 건넸습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법원에 오실 일은 없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해가 머리 꼭대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어깨 위로 떨어져 따스했습니다. 문 앞에는 아직 몇몇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즉시 둘러쌌습니다. 임서연 씨, 이혼 판결 받으셨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몸을 돌려 떠날 때 등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도 이제 고생 끝났네. 그동안 무고당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이제 나쁜 놈들은 다 잡혀갔으니 잘 살아야지. 발걸음은 멀어졌지만 그 말들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길가의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철판 위에서 호떡이 지글지글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호떡 하나를 샀습니다. 한 입 베어무니 바삭하고 달콤했습니다. 박준호와 함께일 때 그는 항상 길거리 음식은 비위생적이라며 절대 못 먹게 했습니다. 지금 이 호떡을 씹으니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보육원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한산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게 자리를 양보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서서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씨, 인상이 참 선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율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언니, 왔다. 다른 아이들도 몰려와 책상은 언제 오냐고 제잘거렸습니다. 원장님이 도면 한 장을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어제 업체에 주문했어요. 다음 주면 배송될 거예요. 저는 다가가 도면을 보았습니다. 하늘색 책상에 작은 서랍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색깔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율이가 즉시 외쳤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제일 앞에 앉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환호했습니다. 마당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내내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붙잡고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는 구수한 반찬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배식을 도왔습니다. 소율이는 밥을 받아들고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해준 밥보다 더 맛있어요. 저는 소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율이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보육원을 나설 때 원장님이 문 앞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서연 씨가 기부해 준 돈 덕분에 아이들이 드디어 새 책상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도 자주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림책 좀 가지고 올게요. 바람이 마당의 아카시아 나무잎을 제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부서져 내려 땅 위에 별처럼 흩뿌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향긋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베란다에 해바라기가 더욱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부드러운 꽃잎을 만져보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박준호의 이름을 찾아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와의 채팅방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커피 한잔 할래? 내가 살게. 친구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좋아, 내 새로운 인생 얘기도 들을 겸. 저는 베란다 난간에 기댄 채 아래층에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고 누군가는 유모차를 밀며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라일락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동안의 끔찍했던 일들이 마치 바람에 날려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라면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하나 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창밖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처럼 나쁜 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좋은 것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온통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해바라기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깼을 때 저는 웃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삶이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햇살이 마침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가져다 준 레몬 워터 잔에는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그녀는 가방을 의자에 던지듯 놓고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판결문은 받았어? 박준호 그 인간 소식은 좀 있고? 저는 레몬 워터를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업무상 횡령에 무고죄까지 더해져서 3년형 받았대. 친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꼴 좋다. 그 최소희라는 여자는 3명이나 등쳐먹었다며 피해 금액이 커서 그 인간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거래. 김정숙 씨는 죄가 가벼워서 벌금형 받고 박준호 배상금 갚는 거 도와야 한대. 친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전에 법정에서 행패 부리던 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직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는 한 모금 마시고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 지금 표정이 훨씬 좋아졌다. 전에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는 제 얼굴을 만져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 인간 계좌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김정숙 씨 잔소리 들을 일도 없으니 당연히 편하지. 말이 나온 김에 친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선물이야. 열어보니 작은 태양 펜던트가 달리는 목걸이였습니다. 한참 골랐어. 지금 내 모습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매일 환하게 웃는 모습 말이야. 저는 목걸이를 걸고 핸드폰 화면에 비춰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 보육원 원장님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영상 클립이었습니다. 하늘색 책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아이들이 그 주위를 맴돌며 서랍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크레파스를 들고 종이에 활짝 웃는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 옆에는 고맙습니다. 언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답장했습니다. 주말에 그림책이랑 간식 좀 사서 갈게요. 원장님은 바로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서연 씨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소율이는 어제도 언니 언제 오냐고 묻더라고요.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준호의 이전 동료였던 김 과장님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에 회사 자금 회수하는 거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려서요. 저는 그를 안으로 들여 차를 한 잔 내드렸습니다. 회사는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오신 대표님도 좋으신 분이고요. 저희 같은 기존 직원들은 다 남게 됐고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다들 성실하게 일하시면 되죠? 김 과장님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전에 박준호가 장부 조작하는 거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희도 일자리 잃을까봐 무서워서 지금 생각하면 서연 씨가 하신 일이 정말 옳았습니다. 김 과장님을 배웅할 때 그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녁에 저는 소율이가 그린 웃는 얼굴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내일 보육원에 가져갈 갈비찜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해바라기가 한 송이 더 피어 달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와 베란다에 앉아 손에 산문집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책장을 넘겼습니다. 아무런 잡음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로 지원한 회사의 인사팀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면접입니다. 이력서 잊지 말고 가져오세요.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에 지원했던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곳입니다. 책을 덮고 아래층의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늘 세상이 잿빛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면 인생은 이렇게나 밝을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면접에서 면접관은 왜 이전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디자인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웃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아이디어가 아주 좋더군요. 내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합니까?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 건물을 나설 때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림자마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삶이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 저는 1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셔츠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전에는 감히 입지 못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박준호는 늘 너무 튄다고 말했으니까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임서연 팀장님이시죠? 이 부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디자인 부서의 문을 열자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이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며 악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연 씨 자리는 저쪽 창가입니다. 저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파이팅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소희라고 해요.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전에 업무를 파악하는 동안 소희 씨가 저를 프로젝트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환영 메시지와 함께 이모티콘을 보내주었습니다. 박준호의 회사에서는 동료들 사이가 늘 얼음장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할까봐 전전긍긍했었죠. 지금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니 일하는 것마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에는 소희 씨와 함께 아래층 식당으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문가로 지나가는 김 과장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바로 옆 건물에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출근하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이라 아직 적응 중이에요. 김 과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정숙 씨, 요즘 돈 빌리러 다니느라 정신없대요. 박준호 배상금 갚아야 한다고 친척들도 다들 피한답니다. 어제는 회사 앞에 와서 소란 피우다가 경비한테 쫓겨났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소희 씨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김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준호는 교도소 안에서도 문제라더군요. 다른 수감자랑 싸워서 징벌방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음식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은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오후에 원장님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서연 씨 보고 싶대요. 주말에 시간 되면 저녁 먹으러 와요.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네, 시간 돼요. 그림책이랑 간식 사서 갈게요. 이 부장님이 제 자리 옆을 지나가다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말에 보육원 아이들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기다린대요. 이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시간 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책 같은 거 기부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놀랐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아이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데이지한 다발을 샀습니다. 거실 화병에 꽂으니 베란다에 해바라기와 어우러져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라면에 채소와 햄을 넣어 끓여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주말에 쇼핑하러 갈래? 새 옷 좀 사줄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아. 간 김에 아이들 장난감도 좀 고르자. 토요일 아침 저는 두 손 가득 물건을 들고 보육원에 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소율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드디어 왔다. 다른 아이들이 몰려와 제 짐을 들어주겠다고 앞다투었습니다.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책상 정리하면서 언니한테 제일 좋은 자리 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 계단에 둘러앉아 제게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소율이는 제 옆에 앉아 책 속의 아기곰을 가리켰습니다. 언니, 이거 언니 닮지 않았어? 저는 소율이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너를 더 닮았는데 통통한 게. 마당의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나무 위의 새들도 따라 지저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원장님과 이모님이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마토 달걀 볶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식을 도왔습니다. 소율이는 밥그릇을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가 해주는 밥도 맛있고 원장님이 해주는 밥도 맛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원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전에 기부해준 책상 덕분에 아이들이 요즘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최근에 성적도 많이 올랐대요. 저는 제 칭찬을 들은 것보다 더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 떠날 때 아이들이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소율이가 제 손에 종이로 접은 별을 쥐어주었습니다. 언니, 이거 줄게. 언니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는 별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소율아. 언니는 매일 행복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바람이 서늘했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손안에 쥔 종이별은 마치 작은 태양을 품고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친구와 쇼핑을 했습니다. 친구는 제게 분홍색 원피스를 사주었습니다. 너 이거 입으니까 진짜 예쁘다. 전에는 맨날 어두운 색만 입어서 나이 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밝게 입어야지. 저는 옷을 입어보고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화사한 색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다 퍼즐과 블록 몇 개를 샀습니다.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져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이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보유권 말인데요. 행정팀에 부탁해서 책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퇴근할 때 가져다 주세요. 저는 책이 든 상자를 건네받으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다음번에 갈 때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이들이랑 놀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같이 가요. 퇴근 후 책을 들고 보육원에 갔습니다. 원장님과 아이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가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덕분에 아이들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답니다. 저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손에 든 책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렇게나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육원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의 알림이었습니다. 소희 씨가 우리 부서 단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글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동료, 새로운 시작. 저는 웃으며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요. 월요일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이 부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후에 아동복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서연 씨가 팀장으로 맡아서 진행해 주세요. 저는 화면을 쳐다보며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소희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팀장님, 이거 우리 부서 핵심 프로젝트잖아요. 저는 키보드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마음속의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희 씨는 자신이 이전에 진행했던 아동복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브랜드는 밝은 색상을 좋아해요. 파일을 열어보니 그녀가 손으로 쓴 메모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이 싫어하는 패턴, 자주 사용하는 원단의 특성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녁에 제가 밀크티 살게요. 소희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뭐려, 우린 파트너잖아요. 점심에 소희 씨와 식당에 갔다가 또 김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식판을 들고 우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님, 회사 식당밥 괜찮네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 과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정숙 씨, 어제 전당포에 가서 폐물을 팔았대요. 결혼할 때 받은 금팔찌라던데 제값에 반도 못 받았나 봐요. 팔기 싫다고 울다가 결국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소희 씨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전에는 기세등등하더니 이제야 힘든 걸 아나 보네요.
김 과장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준호는 교도소에서 감형 신청을 했대요. 최소희의 다른 범죄를 폭로하겠다면서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라 오히려 징계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모두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오후에 고객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고객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색감 배합은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네요. 이전 시안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회의를 마치자 이 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좋아요. 처음으로 프로젝트 이끄는 건데 아주 안정적이네요. 계속 힘내주세요. 소희 씨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건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야 해요. 임 팀장님 첫 프로젝트 성공 기념. 채팅방은 즉시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들은 좋아요 이모티콘을 연발했고 심지어 행정팀 직원들까지 축하해 주었습니다. 퇴근 전에 저는 소희 씨에게 밀크티를 건넸습니다. 약속대로 고마움의 표시예요. 그녀가 한 모금 빨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주말에 보육원 갈 때 저도 같이 가요. 제가 간식 미리 사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요. 토요일 아침, 소희 씨는 간식을 2봉지 가득 들고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줄 스케치북도 가져왔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자 소율이가 우리를 보자마자 몇몇 아이들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그리고 다른 언니도 왔다. 소희 씨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쭈그려 앉아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금세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희 씨는 참 싹싹하네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해요. 저와 소희 씨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소율이는 가족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저와 소희 씨, 그리고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소율이가 그림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희 씨가 소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다. 다음에는 언니가 물감 가져올게. 더 큰 그림 그리자. 마당의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무십 스치는 소리와 어우러져 무척 듣기 좋았습니다. 오후에 떠날 때 아이들은 문 앞까지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손에는 모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그림들을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봐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돌아오는 길에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랑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더 편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느끼게 될 거야. 우리가 아이들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우리를 치유해주는 거라는 걸. 집에 돌아와 저는 소율이가 그린 가족 그림을 거실벽에 붙였습니다. 그 옆에는 소희 씨가 선물한 해바라기 그림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베란다의 데이지는 활짝 피어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다음 주 내 생일인데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가 선물 준비할게. 일요일에 집에서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초기 시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세부 사항 논의하시죠? 저는 즉시 소희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대박, 다음 주도 파이팅해요. 노트북을 덮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건물 옥상에 퍼져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저녁으로 토마토 달걀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먹는데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전에는 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남에게 맞추려 애쓰지 않으면 인생은 이렇게나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요. 설거지를 하며 벽에 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점점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따뜻한 사람들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친구의 생일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삼겹살집에 도착해
창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한 선물, 진주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넣어주려고 새로 나온 그림책이야. 불판 위에서 고기 익는 연기가 피어올라 친구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선물을 풀어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정말 예쁘다. 박준호가 전에 사준 것보다 100배는 낫네. 저는 상추에 고기 한 점을 싸며 웃었습니다. 그건 지금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래. 그녀는 소주를 한 잔 마시고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김정숙 씨 봤어. 시장에서 남들이 버린 배추잎 줍고 있더라. 제 손에 젓가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슬금슬금 피하더라. 살던 빌라 팔았는데도 박준호 빚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부장님이었습니다. 아동복 프로젝트 세부 논의가 아주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고객사가 다음 주에 계약하자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성사됐어. 다음 달에 보너스 받으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녀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그동안 고생한 거 이제 다 보상받는 거야. 월요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객사 대표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임 팀장님 디자인 덕분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소희 씨는 옆에 서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거 올해 우리 부서 최대 실적이에요. 이 부장님이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후속 디자인 작업도 서연 씨에게 맡길게요. 믿고 있으니 마음껏 해봐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점심에 소희 씨와 식당에 갔다가 또 김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식판을 들고 앉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준호, 가명 신청 기각됐대요. 교도소에서 또 싸워서 징계 기간이 2달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희 씨가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자업자득이네요. 처음부터 착실하게 살았으면 저렇게 될 일이 없었을 텐데. 김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지금 작은 단칸방에서 새들어 산대요. 매일 공사장에 나가서 막노동하고 예전에 그 콧대 높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 보면 허리부터 숙인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보육원에 갔습니다. 소희 씨는 큰 물감 통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소유리가 공책을 들고 외쳤습니다. 언니, 저 이제 이름 쓸 줄 알아요. 공책을 펼쳐보니 삐뚤빼뚤하게 쓰인 박소율 3글자가 작은 새싹처럼 서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팔레트에 물감을 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해바라기를 그려보자. 서연 언니네 베란다에 있는 것처럼. 마당의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은 책상에 엎드려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유리는 해바라기를 황금색으로 칠하고 그 옆에 작은 절을 그렸습니다. 언니가 햇볕 쬐는 거야. 소희 씨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원장님은 옆에 서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만 기다려요. 햇살이 도화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물감 냄새가 아카시아 향기와 섞여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오후에 떠날 때 소유리가 제 손에 종이배를 쥐어주었습니다. 언니, 이거 물에 띄워도 안 가라앉아. 저는 종이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종이접기 책 가져올게. 같이 1000마리 학을 접어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유리가 준 종이배를 베란다 화분 옆에 놓았습니다. 해바라기가 한 송이 더 피어 석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호박죽을 끓여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죽의 단맛이 입안에 퍼지자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들고 둘러서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 언니, 소희 언니,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맛있는 케이크 사 갈게요. 핸드폰을 덮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래층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늘 세상이 잿빛 먼지로 뒤덮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있는 곳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요. 잠들기 전 저는 서랍에 서명한 계약서를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친구가 선물한 그림책이 있었습니다. 불을 끄자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베개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참 좋았습니다.